40여 명으로 이루어진 고등학생 폭력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여중생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전국 200여 개 스크린에서 상영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객석에 불이 켜지면 안전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상상 속 얘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당시 피해를 목격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동생입니다. 2004년 15살 소녀였던 피해자는 어느덧 3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고 사건의 목격자였던 14살 동생 역시 20년 동안 언니와 고통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2004년 이후로는 똑같아요. 항상 패턴이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오랜 고통의 세월 동안 눈과 귀를 막고 조용히 침묵 속에서 살고자 애써왔다는 자매. 우리 역시 수년 전부터 이들 자매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침묵을 깬 이유는 뭐였을까? 그게 처음에 6월 2일이었을 거예요. 그 일요일이었는데 남동생이 지금 유튜버가 난리 났어 이러고. 그 일이 시작된 건 지난 6월 1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한 공기업을 비롯해 수입사 매장과 휴대폰 매장, 부산의 한 기업에 다니던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7명이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도시에 대한 관광 보이콧 분위기까지 포착되자 해당 지자체는 8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자필 사과문을 보내는 가해자까지 등장하며 여론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여파로 44명의 가해자 명단에 속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유튜버와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최초로 공개한 유튜버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44명 모두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소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사건의 피해자인데 여동생이다. 저희는 아직도 이 사건에서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사건 얘기를 꺼낼 때마다 힘들다. 가해자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생각도 없고 당장 수정하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가해자들이 복수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집 현관문 닫을 때마다 수십 번을 문 잠궜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잠들기 직전까지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억울해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신상 공개와 관련된 것 중에 어떤 것도 직접 동의하신 콘텐츠는 없는 네.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두렵고 불안하다는 자매는 침묵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와의 인터뷰를 결심하게 된 걸까? 이거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계속 우리 얘기로 이렇게 떠드는데 우리도 한번 마주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04년 자신이 진술한 가해자 44명이 모두 처벌을 받은 줄 알았다는 자매.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44명 중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0명뿐이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의문으로 2024년 현재 다시 소환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참담한 비극과 그에 대한 공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 중학생이던 2003년 당시 외롭고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피해자. 처음엔 엄마가 많이 맞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이제 집을 나가시고 그 이후엔 타깃이 저로 이제
돼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많이 갔고.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빠와 엄마의 빈자리. 그의 여름 잠깐의 위로가 된 것은 인터넷 단체 대화방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해자 중 한 명이랑 다른 한 명이 있었고, 근데 만난 적은 없지만 동네 오빠 같은 사람이었어. 울산에 살던 자매가 처음 밀양에 간 것은 겨울방학이던 2004년 1월 대화방에서 알게 된 가해자의 계속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얘기만 하고 오자고 갔는데 거기서 4시인가 5시가 되니까 버스가 끊겨버리더라고요. 되게 시골이어가지고 그렇게 시골인지도 몰랐어요. 방도 잡아주겠다. 니는 여기서 잠만 자고 가라.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여러 명의 가해자들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동생은 그 현장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가해자들도 점점 늘어났고 협박과 폭행도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니네 집에 전화하겠다. 처음엔 무서워서 갔는데 두 번째로는 싫다고 하면은 진짜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아빠가 받아버리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아빠가 할까 무서워서 그때 또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한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 이제 퍼뜨린다고 협박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무서워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항상 술에 취했었고 엄마는 가끔 만나는 사이였고, 그래서 저희는 기댈 데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1년이 다 되어가던 2004년 11월 이런 자매의 고통을 우연히 알아챈 사람은 이모였습니다. 엄마가 충격받는 것도 싫고 계속 아니라고 오겠는데 갑자기 얘가 우는 바람에 이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조사 받을 때 너무 끔찍했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이모는 여경에 의한 조사와 진술 녹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루 10시간 7회에서 8회에 걸쳐 반복된 조사 과정은 어린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특정된 가해자 40여 명이 한꺼번에 체포돼 왔던 12월 7일 경찰은 언론사 카메라가 취재 중인 경찰서로 자매를 직접 불러 가해자들 면전에서 주범을 일일이 지목하도록 했습니다. 그 형사님이 파일 같은 거 보면서 저 누구누구가 뭐 누구누구한 거 누구야 이렇게 찍으라고 했는데 찍었는데 바로 여기 날라오더라고요. 가해자 측에서 여기 날라왔어요. 뒤늦게 자매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엄마와 이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날 가해자 부모들이 거기에 10명이 다 왔는데 내가 누군지 안 하면서 밀양에 조직폭력배라면서 눈 파버린다면서. 담당 수사팀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울산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울산 남부경찰서장을 오늘자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도 진행되었고 대국민 사과를 한 수사기관도 철저한 전면 재수사를 약속했는데 가해자 44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사건이 논란이 될 때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해자들의 반박글이 수시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10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무렵 자살 시도를 하고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는 그중 6명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른들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고모랑 같이 울산에서 서울로 대학교 병원으로 언니를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근데 가는 순간부터 그 차 안에서 사인하게 하고. 고통스러웠던 경찰 조사 과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까봐 가해자들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피해자. 하지만 어른들의 요구는 집요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와서 찾아오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울면서 무릎 꿇길래 눈 떴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고 있고
깜짝 놀라가지고 고모 불렀는데 고모가 불렀더라고요. 오빠가 저기 구치소에 있는 거 너무 좀 불쌍하지도 않냐고. 오빠랑 나중에 결혼시켜 줄 테니까 제발 탄원서 좀 써달라고. 기소된 주범 10명을 모두 담당하던 변호인 측 사무장은 자매에게 합의서뿐 아니라 탄원서와 편지도 강요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읽어주는 대로 썼어요. 무슨 내용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고 써달라고. 자매의 아버지와 고모는 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동조했을까? 2005년 우리는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매일 좀 하이 보자 대변센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합의를 받아도 않다. 응? 그러면 하길래 저는 이제 이제 하이 받았죠. 하신 거 후회는 안 하세요? 이제 후회 좀 하세요. 돈 뜯겨봤다고 욕을 좀 하세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으로 친권자를 엄마로 바꾸고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주범의 부모들은 그곳까지 피해자를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부모 찾아오고 해가지고 바로 학교 못 나가고 저는 학업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또 다른 소문이 나서 다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업을 비롯해 많은 것을 포기한 피해자가 20년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는 아버지와 고모의 강요로 합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부 성취가 소년원 성취 이 말인 줄 알고 그래서 다행이다 합의해서 이렇게 죄를 물을 수가 있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처분 받았는지 결과를 받으신 건 어떻게 있나요? 뭐 들은 적 없어. 2004년 당시 가해자 44명을 모두 체포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던 울산 남부경찰서. 그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경찰은 가해자 44명을 모두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여러 명이 합동해서 저지른 집단 성폭행, 그러니까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중 10명만 기소해 형사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34명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가해자 44명 중 34명이 불기소된 이유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34명 중 13명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서 20명은 곧장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서 1명은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돼서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가해자로 판단했던 13명의 경우 왜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적은 걸까? 조사를 받았을 때 당한 사람은 다 기억이 나는데 남은 사람은 몇 명은 기억이 나는데 몇 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했더니 피의자들이 술술 다 말을 해줬대요. 피해자 고소장 명단에 없다는 13명이 가해자로 특정된 이유는 주범들이 먼저 그들을 공범이라 진술하고 피해자도 그들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며 사건 현장에 있던 공범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A도 같이 저에게 피해를 줬어요는 피해 진술이지 고소는 아니에요. 당시에는 청소년 강간이 친고죄였어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고죄. 2013년 폐지된 이 법은 사건이 일어난 2004년 당시 매우 폭넓게 적용이 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고소 의견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는 겁니다. 반면 피해자가 분명히 고소를 했던 다른 20명은 왜 기소되지 않은 걸까? 피해자의 동생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그 이유로 짐작되는 한 단어를 지적합니다. 간음이란 말이 있길래 간음? 왜 간음이라 써져있지? 실제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엔 가해자들의 혐의가 특수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강간에 해당해야 여러 명이 강간하면 특수강간이 되는 거죠.
근데 검사는 이 가해자들이 썼던 행동들이 강간에서 얘기하는 폭행 협박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그냥 그 아래 단계 위력 정도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쇠파이프나 허리띠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협박한 가해자들에게는 특수 강간이나 특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과 달리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20명에게는 그보다 낮은 위력 가늠 혐의만 적용하는 바람에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맞거나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 맞진 않았어도 이 문 밖에는 이 가해자의 친구인 남자 고등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도망치려고 문 밖으로 나가봤자 밖에는 그 남학생들이 있죠. 어떻게 반항할까요? 어떻게 도망칠까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아니면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합동해서 같이 강간을 하거나 이게 이제 특수강간인 거죠. 불기소 처리된 가해자 중 마지막 한 명은 다른 지역에서 별개의 형사사건이 추가로 적발돼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선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린 당시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검찰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바보시다 하시면 어떡해요? 며칠 전 바빠서 만날 수 없다던 그는 다시 찾아간 제작진과 마주치자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선생님 언제 오세요 그러면? 우린 마지막으로 당시 수사팀의 또 다른 검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44명 통치됐는데 왜 그때 공소권 없음 처리된 거 이거 좀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소년부 통치도 바로 하셨었고요. 가해자들 중 34명을 불기소 처분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얘기를 해줄 법도 한데 수사 담당자들은 왜 하나같이 그 대답을 피하는 걸까? 그것이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기소된 주범 10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 건 2005년 2월 15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 강간한 주범 10명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도 그게 납득이 좀 안 가요. 지금 보면 구속된 사람이 7명, 구속된 사람이 3명이란 말이죠. 최소한 구속된 사람만이라도 사실은 실형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고요. 구속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얘네들이 주동자였고 걔네만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소된 10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그 결과로 나온 16장의 판결문 중 재판부의 판단이 기록된 건 불과 4장.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권 없음과 소년부 송치 결정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본 박지선 교수는 재판부가 왜 주범 10명을 소년부로 보냈는지 그 이유를 공소사실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판결문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됐던 표현이 있는데요. 공소사실에 피해자들이 놀러와 혹은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이런 식으로 놀던 중이란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자체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그 피해 당시에 본인들이 느낀 공포나 어쩔 수 없이 밀양으로 오게 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좀 공소 사실에서 전혀 이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재판부도 공소 사실에 드러난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주범 10명에게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대신 소년보 처분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낸 게 아닐까. 그렇다면 소년 심판에서 주범 10명은 결국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우린 정확한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루어지는 소년 심판은 처분 이유가 담긴 판결문도 전과 기록도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5명은 일정 기간 소년원에 수감됐다 풀려났고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에 그쳤다고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질 뿐입니다.
최근 그 이유가 알고 싶었던 피해자는 관할 검찰청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뗄 수 있는 건지도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 44명한테 다 동의를 얻어야지만 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는 볼 수가 없는 건지. 20년 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안에서만 조용히 판단되고 기록은 밀봉됐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내용들까지 퍼지게 되고 그 침묵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사과받지 못했다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렇게 돌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사적 영역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을 안겨준 수사와 판결의 나비 효과. 그 비극을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 시흥시 정왕동의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털어 달아난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 그리고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지난 14일 경남에서 체포된 75년생 정모 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976년 서울 장안평 인근에서 만화방을 운영하였던 선우옥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선우옥희 씨의 가족, 지인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병원 치료 중 의료진의 권유로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